자, 이제 77쪽을 이제 보시는데요. 77쪽에 이제 그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게 있죠. 그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거는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전에 보통 설명을 하는 단원입니다. 평균 분산 모형 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평균 분산 결정법 그래요. 결정법. 평균 분산 결정법. 여기서의 결정은 의사결정이에요. 평균은 아까 뭘 뜻하는 거였죠? 평균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익 또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산은 뭐를 나타내는 거죠?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번역이 빨리 돼야 돼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평균이라고 해도 나는 머릿속으로 수익을 생각해야 되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해도 나는 위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은 참 쉬운 거예요. 이 뭔가 하면 수익이 똑같다면 뭘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다 그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자 이게 수익이고 위험이에요. 자, 이게 10 같아요. 이제 평균이 10%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위험이 2.8이고 3이에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때 A를 선택하는데 A가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가 B를 지배하는 거죠. A가 지배한다. 다음에 여기가 12이고 여기가 3이에요. B하고 C 사이에서는 C가 B를 지배하는 거죠. C가 지배하는 거예요. 자, 더 나은 놈이 더 못한 놈을 지배하는 거죠. 이걸 지배원리라고도 해요. 지배원리. 아주 간단하죠. 평균 분산 결정법. 이건 뭐라고요? 평균 분산 또는 모형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은 평균이라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이게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는 거고,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게 바로 평균 분산 모형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A하고 C 사이에서는 어떠할까요? A하고 C 사이에서는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도 커지죠. 이러면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놈,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놈 선택하면 되는데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도 커지잖아요. 수익을 보면은 C요? 왜요? 위험이 큰데? 그럼 위험이 커도 수익 큰 게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 반면에 아까 저런 분도 계시거든요. 나는 그래도 안전한 게 더 좋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다 공격적인 사람이냐, 보수적인 사람.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오로지 수익 큰 쪽, 뭐 위험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공격적인 사람이냐, 보수적인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런 경우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똑같은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놈, 똑같은 위험일 때는 수익 큰 놈. 이거는 누구든지 모든 위험 회피형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A와 C 사이에서는 같은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이 말이에요. 같은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인 사람은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보수적인 사람은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를 평균 분산 오류라 그래요. 자, 이 평균 분산 오류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걸로.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변이 계수라고 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이건 대학 통계 용어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A와 C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와 C를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등장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는 뜻은 알고 계시나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무슨 효과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위험을 줄이는 거죠. 얻으려는 효과.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쉬우면서도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도 같이 줄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는 유지하면서? 수익은 유지하면서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는 거예요.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분산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앞에서 우리 수요 곡선을 말씀을 드릴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랬죠. 좌상향한다 해도 괜찮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은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위험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몰빵 투자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몰빵 투자라는 말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단일 투자 또는 집중 투자,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겠죠. 점잖은 표현이 나오니까. 근데 수업할 때는 몰빵 투자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집중 투자, 단일 투자, 집중 투자 또는 단일 투자 안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분산하게 되면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에 몰빵을 하다가 분산 투자하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자, 다른 데로 분산했어요. 분산을 했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 분산해도 효과가 없죠. 다 그냥 그 날짜는 그냥 다 하락한다고 봐야 되죠. 자, 이러한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줄인다라고 할 때 모든 위험을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다 영향받으니까. 다시, 모든 투자 안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기도 미치고 저기 다 영향을 미치면은 내가 여기도 주식 갖고 있고 저기 아무리 주식 다양하게 갖고 있어봤자 다 영향받죠. 이런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위험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인 건 다 똑같이 영향 미치는, 골고루 다 같이 영향 미치는 걸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데는 영향을 안 미쳐요. 이런 위험을 비체계적이라 그래요. 영향 받는 놈도 있고 안 받는 놈도 있기 때문에 이걸 비체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위험은 요놈. 비체계적 위험. 요놈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이고요. 요거는 투자 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이하다는 얘기가 이제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내리막길이에요.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일까요? 비체계적 위험일까요? 그건 체계적인, 대체로 다 이렇게 내리막인 거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금리 올리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자율을 올렸어요. 그럼 이자율을 올리면은 경상도는 영향받고 전라도는 영향 안 받고 막 이럴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이 따라가야 되는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거기에 맞춰서 다 대출금리, 예금금리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위험이다고요? 체계적, 이런 것들은 체계적, 경기가 변한다거나 또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 이런 건 시장 상황이니까 시장에 있는 것들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경기 변동, 시장 상황,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조류독감 터졌죠. 조류독감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 영향받는 종목만 영향받죠. 이런 거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어떤 회사가 불이 났어요. 비체계적 위험. 그 회사만 불나는 거지. 다른 회사 다 불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다 비체계적 위험. 자, 그런 거는 이제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분산 투자하면은 분산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줄이는데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림 닭고기 아시죠? 그 주식을 100% 갖고 있다가 그걸 만약 100%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 그럼 조류독감 터지면 다 폭락하는 거죠. 전 재산이 다 폭락하는 거죠. 자, 그거 갖고 있다가 반 틈을 팔아서 마니크 닭고기를 샀어요. 같은 닭고기인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예전에 하림 닭고기 불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마니크 닭고기는 불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그 하림 닭고기가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 이 공장이 있어요. 그 처갓집이 거기라서 제가 알거든요. 그 닭고기 관련해서. 예전에 불이 크게 났었거든요. 불이 크게 났었는데 그때 막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불이 크게 나니까 손실이 크니까 회복이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거는 불 났는데 마니크는 불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까지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는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조류독감 이렇게 터져버리면 다 영향받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놈이 올라갔을 때 다른 놈이 같이 올라가고 한 놈이 내려갔을 때 같이 내려가 버리면은 그는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지금 여기 한 놈이 내려갔을 때 다른 놈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이게 좋은 놈이거든요. 그럼 뭐를 갖고 있는 게 좋은가 하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닭고기가 이제 사람한테 전염될까 봐 걱정스러우니까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육류는 먹을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떨어지는 거를 요거 좀 벌충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투자 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떻게? 반대로. 요렇게 하는 게 효과가 높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기름 보일러 많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기름 보일러 많던 시절에 동네 기름집 많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지역에. 그 기름집에 여름에는 뭘 팔았는지 아십니까? 얼음 팔았죠. 다들 보셨네. 지금 다들 다른 동네는 잘 모르던데 여기는 잘 아는 거 봐서는 연령대가 이쪽 동네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여름에 얼음 팔고 겨울에 기름을 파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기름을 팔면은 겨울에는 수익이 괜찮은데 여름에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겨울은 내려가는데 여름은 올라가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함께 해야 1년간 꾸준히 먹고 사는 거죠. 맞나요? 수익의 변동이 큰 걸 줄이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두 개만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반대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늘 반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반틈을 팔아서 이제 돼지고기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류독감이 터지면서 구제역도 같이 터지는 거죠. 같이 터지면 이제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6년 전인가 왜 그 저기 뭐냐 같이 해가지고 다 끌어묻었습니다. 막 그 끌어묻은 거 침출수 막 때문에 뭐 오염되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이거 안 하고 해가지고 그 해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두 개만 공교롭게 두 개가 같이 터져버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돼지고기도 못 먹고 소고기도 못 먹고 저희 닭고기도 못 먹고 그래도 동물성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지, 바다로. 그래서 그해 수산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무슨 수산 있잖아요. 그해 순식간에 막 따블되고 이랬었어요. 그걸 특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이제 20대 젊은 친구인데 아가씨인데 한 몇 년간 이제 벌었던 거를 퇴직금 받은 거를 주식에 넣어놓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 11월 달에 와가지고 그때가 한 2월쯤인가 됐어요. 3월 전에. 그 몇 개월간 넣어놨는 게 따블이 된 거예요. 몰빵 투자했는데 하필 수산에 넣어놓은 게 그게 따블이 된 거죠. 근데 닭고기에 넣어놨으면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좀 몰빵이라는 게 터지면 대박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당시에 수산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수산이.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인가 저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터져서 이제 또 이게 이 공교롭게 세 개가 다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더 다양하게 있어요.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두 개만으로는 위험하면 세 개, 세 개만으로 위험하면 네 개 이런 식으로 구성 자산수를 어떻게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구성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은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주식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미국의 교수가 한 방법이에요. 미국의 교수가 다트 아시죠? 이렇게 던지는 거. 다트. 그 다트에 종목을 써놓고요. 딱 던져가지고 맞히는 거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던지면 실력에 의해서 저거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 다트를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종목을 여러 가지 적어 놓고 원숭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던질 때 원숭이도 다트를 같이 주는 거죠. 원숭이 잘 따라하잖아 이렇게. 자기가 맞춘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맞춘 거를 투자한 거예요. 한 대여섯 개, 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간 그 원숭이가 던진 거를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펀드 매니저가 한 거하고 별 차이 없더래요. 다양하게 하는 것의 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면은 그만큼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수익률이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럼 뭐 우리는 다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문 그 매일 그 주식 시세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냥 던지는 거죠. 그냥 그 던지는 거 몇 개 맞추는 거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정말 실험해보고 싶다니까 제가 그 교수가 한 것처럼. 그래서 한 5개 종목 이렇게 신문을 저기 걸어놓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5개 딱 맞추는 거를 이렇게 한 100만 원씩 5종목. 한번 1년 뒤에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아무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두 투자 내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건 나중에 상관계수라는 것으로 또 공부를 해요. 상관계수는 또 난이도가 높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78쪽에 가시면 그 포트폴리오 효과 밑에 박스가 있죠. 이 상관계수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효율적 전선이나 최적 포트폴리오 이런 말 나오죠. 이것도 난이도가 높아요. 이 다음 단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상관계수라든가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하고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3, 4월 달에도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절대 이거 여기까지 못 나가요. 1, 2월 달에도.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79쪽의 맨 위에 그 투자 결정의 준거라는 거 있죠. 예, 이것도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패스하고요. 다음에 투자 결정에서 화폐 시간 가치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요거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자, 화폐 시간 가치는 지금 현재 100만 원 하고 1년 후에 100만 원 하고 어떤 게 가치가 더 높냐? 시간으로 따졌을 때 현재와 미래 이렇게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아요? 현재 100만 원이 가치가 더 높죠. 그러면 1년 후에 110만 원하고 현재 100만 원하고 하면은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을까요? 물으면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각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지금 100만 원 받으실래요? 1년 뒤에 110만 원 받으실래요? 하면은 지금 100만 원 혹시 1년 뒤에 제가 안 드릴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뒤에 반드시 드린다면 그래도 현재 100만 원? 그래도 현재 100만 원? 아, 그렇게 해요? 나중에 고맙습니다. 믿어주셔서. 자, 그런데 그 사람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달라요. 다른데 가장 객관적인 수치가 바로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지금 2%죠. 그는 그 화폐 1연간 2% 연간. 그는 2%보다 높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낮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균형치가 지금 2%가 있는 거거든요. 또 시장의 어떤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도 다 그래요. 사과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 먹을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장에 저만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썩어 그냥 이제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떤 양의 그 사과가 생산됐을 때 가격이 그 수준에 맞게끔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먹는 거죠. 더 좋아하니까 그 가격이라면. 자, 그러니까 그 균형치가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장 이자율도 일종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자율은 올라가는 건 돈이 부족해지니까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자율은 낮아지고요. 근데 이게 균형치가 2%다. 이게 시장에서는 2%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1년 뒤에 102만 원을 주는 게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뒤에 11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지금 100만 원을 더 선호한다는 뜻은 지금 어지간히 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지간히 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그렇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든지 지금 100만 원 드릴게요. 지금 100만 원 드리고 좀 수익을 내달라고 할게요. 자, 아무튼 그 가장 그 이제 객관적인 게 이건데 계산의 편의상 그냥 10%라고 잡을게요.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지만 10%로 계산하면 이제 편리하게 이제 계산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연 10% 연간을 기준으로 하죠. 자, 연간을 기준으로 현재 100만 원이 시장에서는 1년 뒤에 110만 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게 되면은 숫자가 커지죠. 숫자가 커지는 거를 할증된다. 또 이렇게 키우는 거를 할증한다라고 해요. 할증한다. 할증 다 들어보셨죠? 숫자가 커지는 거. 자, 그러면 1년 뒤에 110만 원은 현재 얼마하고 같아요? 100만 원과 같죠?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죠? 이거 뭐예요?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들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거는 미래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할증한다 하면은 이렇게 숫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할증한다, 이 소리는 뭐를 구하는 거다?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할인한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표현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이렇게 된다고요. 할증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고, 할인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그래, 내가. 올레자, 내가.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 그래, 현가. 됐나요? 앞으로 현가라는 말 자주 나와요. 내가라는 말도 하고 현가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투자하죠. 들어오는 거는 미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가는 거하고 미래 들어오는 걸 그냥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점을 현재로 통일시켜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투자할 만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다 통일시켜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들어오는 게 1년 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2년 후에도 들어오고 3년 후에도 들어오고, 우리가 투자 기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2년 후에도 계산하고 3년 후에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2년 후는 얼마가 돼요? 다시 10%를 할증을 해야 되죠. 자, 이럴 때 복리 계산이에요. 복리 계산. 10%를 달리 계산하면은 120, 130, 140, 150 이렇게 가는데, 복리 계산은 이자에서 이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 되는 거예요? 12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복리 계산이라는 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할증할 때는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하는 게 편해요. 곱셈. 자, 여기 지금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시장 이자율이, 또는 이율 하기도 해요. 시장 이율 10% 했죠. 이게 0.1이죠. 여기 곱할 때 이제 0.1 하잖아요. 0.1. 1.1을 곱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 맞나요? 네. 그럼 여기가 11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올 때도 곱하기 1.1 하면 121이 되거든요. 됐나요? 됐나요? 1이 원금이고요. 1이 100만 원 원금이고 0.1은 10% 이자 붙는 거예요. 여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1은 110이 원금 110이고요. 0.1은 11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버리면 그 패턴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패턴을 놓치지 않으려면 100 곱하기 1.1을 몇 번 하는지를 나타내주면 돼요. 여기는 100에다가 1.1을 한 번 곱하고, 여기는 100 곱하기 1.1 두 번 곱하고, 여기는 100 곱하기 1.1 10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패턴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숫자를 알려주거든요. 2.594 이렇게. 왜 알려주게 돼 있는가 하면은 우리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산기는 원칙적으로 자판기가 커다란 쌀집 계산기예요. 전자 공학용 계산기 말고. 근데 그 쌀집 계산기는 이런 지수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도 지수 계산 다 되잖아요. 근데 쌀집 계산 지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하려면은? 1.1 곱하기 1.1은 해놓고 나오면은 다시 곱하기 1.1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몇 번 해야 되느냐요? 10번 해야 되는데 한 7번쯤 가면 이게 7번 했는지 8번 했는지 몇 번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거를 출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2.594로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융수학은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300~400년 전부터. 그 금융수학이 옛날에 사용할 때 전자계산기도 없고 뭐 기껏 해봐야 주판밖에 없는데 그걸로
뭐 5% 20년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도 3% 30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그런 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할 때마다 어떻게 다 일일이 하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3% 20년을 이 사람이 계산하든 저 사람이 계산하든 계산 결과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한 사람이 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퍼센트하고 여기 기간을 적어 놓고요. 여기 쭉 내려갑니다. 그래도 이리 와서 이게 10%만 하는 게 아니라 쭉 갑니다. 여기에 10년, 여기 10% 하는 거죠. 시장이 10%죠. 10년이죠. 그러면 1.1에 10제곱 됐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 건가 하면은 1 플러스 R의 N제곱해서 R이 0.1이고요. 여기 이쪽에 쓰는 거예요. N이 여기 기간이에요. 그럼 1 플러스 0.1의 10제곱 한 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숫자를 써놓은 거죠. 요 숫자가 바로 뭐라고요? 2.594라고요. 이런 거를 다 표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5년 10%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5년 10% 여기.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여기는 5, 여기는 0.1. 그러면 1.60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고생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사람들은 이 표 보고 다 이용하면 되죠. 이게 벌써 수백 년 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직접 계산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표에 있는 걸 이제 찾아서 곱셈만 하면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걸 수학을 하지 않아요. 원래 이제 부동산 학교로는 이 단어를 이제 금융수학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금융수학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곱셈만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언제 이제 뭘 사용해야 되는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할인하는 거 보세요, 할인. 지금 이쪽으로 가면 할증이 있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할증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10% 할증했죠. 그럼 이쪽으로 몇 프로 할인한다 그래야 돼요? 이것도 10% 할인한다 그래야 되죠. 근데 110만 원짜리 냉장고를 10% 할인한다.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인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작아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110만 원짜리 10% 할인한다 그러면 얼마 꺼내야 돼요? 10만 원. 그럼 얼마 꺼내야 돼요? 99만 원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다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증할 때는 10%를 계산해서 덧셈을 하든 곱하기 1.1을 하든 관계가 없는데 할인을 할 때는 반대로 해야 돼요. 이쪽에서 곱하기 해서 왔죠? 이쪽에서 나누기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으로서 갈 때는 나누기 1.1 해야 돼요. 나누기 1.1. 그래야만 똑같은 숫자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10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110 나누기 1.1 해야 여기서는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1을 두 번 해야 되죠. 그럼 121 나누기 1.1 하고 또 1.1 해야 되겠죠. 그럼 121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1.21 하는 거예요. 이러면 몇이요? 100이에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배열 숫자의 배열 순서가 어때요? 숫자의 배열 순서가 1, 2, 1, 1, 2, 1 같잖아요. 소수점 위치만 다르죠? 여기도 지금 110하고 1, 1 소수점 빼고 배열 순서가 같죠? 그랬더니 이거 몇이에요? 이것도 100이죠? 그 뭔 뜻인가 하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1234 나누기 12.34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여기는 떡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데 소수점 위치만 판단해 주면 돼요. 이거는 1000단위죠. 그럼 100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0단위죠. 12.34니까 10단위잖아요. 1000단위고 10단위잖아요. 그러면 1000 나누기 10 하면 된다고. 1000 나누기 10 하면은 100이라고 100.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100이라고 100. 감이 안 오세요? 123만 4,567 나누기 1234.567 이렇게 하라고요. 배열 순서가 같잖아요. 100만 단위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 빼놓은 동그라미 6개잖아요. 여기는 동그라미 몇 개? 4개. 아니, 3개. 제가 앞에 빼고 여기서 3개잖아요. 동그라미 3개 없애면 되죠? 3개 없애면 되는 거예요.
1234 이렇게 1000단위 남잖아요. 1000이라는 얘기예요. 1000. 배열 순서가 같을 때는 이게 1000.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1억 4,500만. 만 단위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4,500만 원이잖아요. 4,500만 원의 앞에 있으면은 1억이 되는 거죠. 1억 4,500만 나누기 145제곱미터. 감정평가론에서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마 되느냐 할 때 전체 건축비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 건물의 면적은 145제곱미터일 때 제곱미터당 얼마의 건축비냐 할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배열 순서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밑에 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1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거는 답이 될 수 없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거 알면은 금방 풀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뒤에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 순서가 같은 걸로 이렇게 나눌 때는 똑 떨어지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이건 100단위고 이거는 만 단위잖아요. 100 동그라미 2개 없애면 되죠. 제곱미터당 140,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 됐습니까? 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거저요, 거저. 배열 순서 같은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도 121 나누기 1.21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00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할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고 1.1로 나누기 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 100만 원이 10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100만 원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년 동안 운영하다가 10년 후에 이제 100만 원 이제 처분해서 들어오면 이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해서 가야지. 나누기. 몇 번 나누기 해야 돼요? 10번.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100 나누기 1.1의 10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게 나누기라는 뜻 맞죠? 100 나누기 1.1의 10제곱 이렇게 해도 되지만 100 나누기 1.1의 10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나누기. 자, 그럼 요거를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100 곱하기 1.1의 10제곱 분의 1이죠. 맞나요? 나누기 1.1의 10제곱은 곱하기 역수를 할 수 있죠. 근데 1.1의 10제곱이 조금 전에 몇이라고 그랬어요? 2.594라 그랬잖아요, 요거. 문제에서 2.594를 알려주지 않고요. 2.594를 알려주지 않고 친절하게도 1 나누기 2.594 한 값을 알려줘요. 여기가 0.3855가 돼요. 곱하는 수를 알려준다고요. 왜? 옛날에는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계산기 없는 상황에서. 계산기가 없는 상황에서 곱하기 하는 게 쉬워요? 나누기 하는 게 쉬워요? 곱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는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0.385를 2.594를 안 알려줘요. 그럼 이 0.3855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표가 있지 않을까요? 따로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기간을 적어놓고 퍼센트 적어놓고 여기에 몇 년, 몇 퍼센트, 10년, 10%를 가는 거죠. 이게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 근데 여기는 요 숫자에 역수가 오는 거죠. 역수. 여기는 2.594지만 여기는 2.594 분의 1 해서 계산한 0.385란 말이에요. 요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런 표가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이거 계산할 때 필요한 표는 어떤 표고? 저쪽 표고. 이거 알고 이거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왼쪽 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쪽 표에서 찾아야 되느냐 저쪽 표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찾아서 곱셈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려고 할 때는 어떤 표? 이쪽이죠.
근데 이 값을 알고 이거를 알려고 할 때는 이 표잖아요. 이 표의 이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표의 이름은 알아야죠. 이 표는 일시불 미래가치 구하는 거예요, 현재가치 구하는 거예요?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내가 계수표라 그러고요. 이쪽 표는 일시불 현가 계수표라 그래요. 됐나요? 이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는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됐죠? 이런 표가 모두 6개가 있어요. 2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2개만 할 거예요. 더 하면은 여러분들 쓰러지실 것 같으니까. 한 번이 이제 미래가치 구하는 거냐, 현재가치 구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요걸 할 거예요. 이제 화폐시험 가치를 이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아시겠죠?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 했는 거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앞에 부동산 투자에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부동산 투자의 개념은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서 장점의 3가지 중에서 지렛대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머지가 인플레 해치 효과가 있고요.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 구매력 보호, 인플레에 대해서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랬고요. 지렛대 효과에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라고 그랬어요.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렛대 효과인데, 결과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의 지뢰, 부의 지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으로 넘어가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인데,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에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크기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수익률, 그 예상치를 계산할 때는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표준 편차 또는 분산으로 측정하는 거고, 예상치가 바로 평균, 그게 바로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맞나요? 그 예상치가 클수록 수익률은 커지는 거고. 됐나요? 위험 수익. 그다음에 위험의 유형에는 사금법인유해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도 있는데, 특히 설명 많이 드렸던 것이 사업성 위험. 사업상 위험에서는 시장 위험이 제일 큰 위험이라고 그랬죠. 시장 위험 다음에 운영 위험이 있고, 뭐 위치 위험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사업상 위험이고요. 금융적 위험은 자금 융통,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었죠. 남의 돈 사용하지 않고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금융적 위험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위험은 뭐 법 개정이라든가 정부 정책 변화 같은 거고요.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안 좋은 점이죠. 근데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플레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소득이득, 자본이득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 자본이득은 올라가죠. 그건 이제 인플레 해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대료, 소득이득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인플레가 발생. 그건 이제 고정 임대료를 전제한 겁니다. 고정 임대료를 전제했을 때. 그게 이제 인플레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 손실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로 넘어가서는 예상 수익률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과 비교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예상 수익률 20%인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한 것은 위험이 더 큰 만큼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이. 그리고 내부 수익, 그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또는 기회 비용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수익 상쇄 관계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 수익률도 커진다. 그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을 말씀을 드렸죠.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건데,
평균 분산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그랬죠. 또는 평균 분산 모형한다 그랬는데 동일한 평균일 때는 수익이 똑같을 때에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그랬고요.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도 같이 커지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했고요. 이러한 상황을 평균 분산 오류라 그랬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예, 다음에 이런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날 때에는 꼭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섞어서 투자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위험을 줄인다라고 할 때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죠.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고 이거는 줄일 수가 없고, 투자안에 따라 상이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요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랬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면은 효과가 높은데 두 개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랬죠.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화폐 시간 가치로 넘어와서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증,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은 할인,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하고요.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을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는 거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할증할 때는 숫자가 커지는 거고 할인할 때는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반복해서 여러 기간 동안 투자할 때에는 복리 계산을 해서 1 플러스 할증률을 반복해서 곱하는 거고요.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반복해서 나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게 기간과 이자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숫자는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표로 다 작성을 해놔서 일시불 내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거나 또는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숫자들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식이 아까 요거였는데 이쪽은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이에요. 요거 역수관계니까 역수의 역수. 요 두 개 공식은 좀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 두 개 공식은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80쪽에 우리 교재에서 공식이 6가지가 있죠. 그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하고 네 번째 공식만 남겨놓고 나머지 공식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삭제를 시켜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이렇게 이런 공식 필요 없어요, 다 삭제해도 돼요 하면 막 박수까지 쳐줘요. 지금까지 외웠거든. 근데 저는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공식들을 외우지 않게 합니다. 다만 요 두 가지는 외우시라고요. 두 가지는. 근데 요 공식, 네 번째 있는 공식이죠. 네 번째 있는 공식에 N자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옆에 곱해져 있죠. 위로 지수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요,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2004년도에 유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합격률 0.7% 해. 2004년 15회 문제. 그 이후로 한 번도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이걸 계속 외우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표에 있는 숫자 찾아서 곱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그 화폐시장 같이 이어서 현금 수지 측정하고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